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시즌 2입니다. 저는 수요 독서 모임을 사회를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 동반자 곰 선생입니다. 동반자의 친구 채쌤입니다. 아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이제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자기소개를 완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옷하고 몇 달라졌네요. 네. 해리포터 느낌으로 입었는데. 머리도 이쪽으로 묶고 머리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죠? 네. 지난주 똑같은 옷 입었어요? 네, 저는 월 단위로 코스튬을 바꿀 생각입니다. 뭐 그러지 않아요. 이거 원래 저기 일주일에 2번 녹음하는 거 다 하세요. 청취자분들이. 예. 오늘 책은 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디푸스 중에서 안티고네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분 퀵 서비스를 통해서 좀 뭔가 청취자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안티고네 시작합니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과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 이은 테베 비극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죽은 후 테베에서는 그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왕자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둘은 모두 전사합니다. 이 틈을 타 이들의 외삼촌인 크레온이 테베의 왕이 되죠. 그는 에테오클레스가 테베를 지키다 전사했다며 국장을 치러주지만 폴리네이케스는 테베를 침략한 반란군이라며 시신을 성 밖에 던져두고 누구든 그를 매장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때 이들의 여동생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돌아옵니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리네이케스를 홀로 매장하려 하죠. 자신의 말을 어긴 것에 화가 난 크레온은 조카를 동굴 속에 감금시켜 굶겨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장님 예언자 티레시아스가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죠. 크레온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안티고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모습을 본 아들 하이몬까지 따라 죽은 뒤였습니다. 크레온의 부인인 에우리디케까지도 아들의 자살 소식에 뒤를 따르고 말죠. 혼자 남은 크레온의 주위로 코러스가 노래합니다.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모독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음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읽을 때마다 새로이 보여 그 뜻을 달리하고 읽을수록 곱씹게 되는 영원한 고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였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라틴어적인 느낌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문학적 감성으로 이 내용을 한번 접근해서 이야기해 준다면은 이 책에 대한 어떠한 그 두 분 선생님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곡을 진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조라던가 혹은 인물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희곡, 특히 뭐 현대 희곡들에 비해서 안티고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한 중학교 정도의 친구라면은 스토리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희곡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단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볼 때는 사건의 어떤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쭉 서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감정이었겠다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읽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인물이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저 인물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다시 읽어보는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스 배그 굉장히 좋아하고 네, 집에서 이렇게 그 천병희 선생님의 숲 시리즈 다 소장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건 안 버렸어요? 그건 안 팔았어요? 네, 그건 두껍고 간지나는 그 금박 장식돼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건 다 소장하고 있고 한때 지금 그리스 비가 같은 경우에 번역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죠. 특히 그 중역하지 않고 바로 원전을 번역하신 분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천병희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바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 책 나오는 걸 알고 천병희 선생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자. 제자로 받아달라고 해서 내가
라틴어, 히라버 다 내가 하자. 근데 천명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오래 안 받아줘요? 아니 장수하시면서 굉장히 오래 천천히 차근차근 다 번역을 하셨고 아 그래서 난 배울 필요가 없다. 시리즈 굉장히 많고 그 이후로 그 강대진 선생님도 또 번역을 하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번역가 활동하시기 때문에 네 블루오션이 아니죠 더 이상. 어쨌든 근데 그걸 읽을 때 저는 어떻게 읽냐고 하면 약간 제가 이제 연출자의 느낌으로 읽어요. 예, 무대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배우가 나와서 말하는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전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즌 1에서 오이디푸스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데 코러스는 안 읽어도 됩니다. 네, 힘들다면 코러스 내용이 저는 그 모호한 그런 면이 참 좋긴 한데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줄거리에는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사만 읽으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사실 약간 막장 스토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정서적 공감이에요. 정서적 공감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실 우리가 SF 소설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정서적 공감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도 사실은 정서적 공감이에요. 그 시대를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공유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전은 정말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정서적 공감성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오디푸스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고전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감정을 나도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돼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읽으셨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뭔가 읽어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러한 책을 읽었다.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종보통 키워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종보통 키워드는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윤리의 좌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행동을 하는 게 정당할까? 라는 고민을 하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강력하고 권위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축을 놓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축이 저는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비극에서 되게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축은 이제 개인의 법 혹은 개인의 이유와 공동체의 법 혹은 공동체의 이유라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어쨌든 반역자긴 하지만 오빠니까 장례식을 지내주려고 하는 건데 크레온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배반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뭐 장례식? 미쳤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크레온이 하는 이야기가 꼭 틀린 말이냐? 그렇지도 않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본보기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크레온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보통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인간이 맞닥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서 이 안티고네라는 비극 안에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축은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이라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코러스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안티고네가 오빠의 장례식을 지내주는 것? 그러니까 남자 형제의 장례식을 지내주는 게 계속 신의 뜻이다. 말리면 안 된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크레온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크레온이 듣질 않는 거죠. 나는 신의 말씀 혹은 뭐 신의 권위 따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이유를 탐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최종적인 근거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크레온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최고 권위자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공동체에선 안 해야지 무슨 신의 뜻이야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고네는 내 장례식을 치르는 게 신의 뜻이다. 즉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권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놓고서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안티고네가 요구하는 게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공동체 반역자의 장례식을 지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물어보니까 신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크레온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오빠 장례식 남자 형제 장례식 지내주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지가 얘기하면 다 법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입장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러 철학자들이 안티고네를 해석을 해왔는데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이제 헤겔이거든요. 헤겔이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크레온을 이제 안티고네의 뭐 신에게 권위를 요청하고 자기 가족을 묻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작고 신화적인 윤리에 그 신화적인 관점에 반대하는 이제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데 이 헤겔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헤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특히 페미니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거든요. 크레온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제 여성 혐오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여자가 어떻고 하이몬한테도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니 뭐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런 말 많이 해요. 남자에 빠져 정신 못 차린다는 말도 하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안티고네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해석할 때는 작가 소포클레스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안티고네는 죽어요. 자살을 하죠. 그리고 하이몬도 안티고네가 죽으니까 슬퍼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크레온의 아들이죠. 네,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도 자살하고 크레온의 부인도 자살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크레온은 남는 게 없어. 네, 가족을 장례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이런 역설적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그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때는 이거 봐봐 엉망진창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이런 면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 신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반드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희곡이라는 점에서 안티고네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봤냐면요. 안티고네가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신의 뜻이 맞다니까. 아니 여동생이 오빠 장례 치러주는 건 신의 뜻이지. 신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께서 나를 오빠의 여동생으로 낳은 이래 나의 오빠가 죽었다면 내가 여동생으로서 피를 나눈 여동생으로서 나의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티고네는 격렬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안티고네는 저항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죠. 네, 왜? 죽었잖아. 응? 이 사람이 죽는 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떠한 저항, 안티고네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저항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좋게 표현한다면 네. 저항을 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저항의 폭발성이 어떻게 미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토록 낮게 보았던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그토록 높게 보고 소중했던 자기 자식의 죽음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고대 그리스 비극이 남녀에 대한 어떠한 인식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평등성에 대한 애초에 어떤 생각들을 깔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그 어머니로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티고네 그리고 하이몬 그리고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이지만 누군가의 부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상 너희가 그렇게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낸 남녀의 어떠한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이런 어떠한 상호 연결성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안티고네. 그리고 또 안티고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죽지 마라. 예, 죽지 마라. 뭐 그런 거 갖고 죽냐. 뭐 그냥 장난치르면 되지. 이런 어떠한 생각을 안티고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자, 우리 최쌤은? 네, 제가 고른 이종 보통 키워드는 답장너입니다. 네, 읽으면서 계속 답장너 생각이 계속 났어요.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약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말. 네이죠. 답장너의 세 사람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안티고네입니다. 저는 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이스메네와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남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스메네가 스스로 자기가 여자라서 언니 나 여자라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못 할 거야? 이런 식의 약간 분위기의 발언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티고네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투가 실제 그 친자매들이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안티고네가 뭔가 싹수 놀아 언니? 저는 정말 저런 언니면 싫겠다 할 정도로. 네. 보다 보면 안티고네가 정이고 크레온이 반정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책을 쭉 보다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가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의 실현이고 그 개인의 선의 실현이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으뜸은 국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플라톤의 국가도 비슷해요. 개인의 이상과 공동체이자 국가의 이상은 동일하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정말 신의 법이 그녀가 생각하는 법일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녀 이름 자체가 안티고네가 거슬러 걷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신의 뜻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의문을 한번 가져본 거죠. 네. 네. 너무 뻔하니까 맨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티고네한테는. 그리고 신기했던 점은 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판 번역본의 폴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서론에서 말할 때는 오히려 미국 학생들은 크레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또 한국 학생들은 반대로 안티고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많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특징상 권력자를 항상 적대적 타자로 간주하는 그런 경험. 그런 게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저항의 정신이 항상 옳은 것이다. 라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번 살짝 들어오면은 저는 그 안티고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이지 안티고네를 옹호하진 않아요. 예, 안티고네 입장에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크레온도 입장에서도 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짜증나죠, 뭐냐 이거죠. 그리고 아니 반역이 뭔데? 반역이라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공동체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배반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은 이미 수용 불가예요. 근데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지, 크레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가 공동체적인 어떠한 가치,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크레온에 대한 옹호가 많을 거예요. 감정을 생각해보면 안티고네는 저는 약간 비탄에 빠진 느낌인데 크레온은 정말 짜증났겠다. 이런 생각이 크레온 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힘든 거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조카 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애가 자꾸 그러고 아들은 쟤 좋아하고 그러는데 미치지 그냥. 막 이러면서. 네, 두 번째 답정너는 테이레시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와서 이제 그 신의 말을 알려주는 어떤 예언자로 나오죠. 테베에서 유명한 점을 치는 예언자이고요.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그 오이디푸스에게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구나. 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바로 그 사람,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데 웃긴 무서운 거는 사람. 이 테레시아스가 단테의 신곡에서는 앞일을 예언하는 불순한 일을 했다는 제목으로 암피아라우스 등과 함께 지옥의 제8옥 네 번째 도랑에 빠져 벌을 받습니다. 네, 저도 과연 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여기 또 서로 다른 정의가 있죠.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정의는 각자에게 절대적이고 압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존재 이유이죠. 근데 이걸 예언해줘요. 어차피 실현될 건데 왜 말해주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답정너로 어차피 실현될 건데 왜 말해줘서 아. 사람이 더 후회에 빠지게 만드냐. 그 말을 듣고 나도 똑같이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테시테이시아스도 답정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답정너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헤겔입니다. 네, 곰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헤겔이 최고의 작품으로 안티고네를 꼽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정반합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정반합 선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불러요 평소에. 정반합 선생이에요. 네, 정반합 선생인데 네. 크레온이 상징하는 국가 권력과 법과 그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안티고네의 본능적이며 사적인 사랑과 의무가 충돌한다고 보죠. 요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곰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반합에 이르러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획득하려는 인간은 항상 비극적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선을 주장하는 안티고네와 국가의 선을 주장하는 크레온이 대립하는데 안티고네가 과연 고결할까? 아까 이제 그 민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죠? 개인과 국가는 정과 반처럼 보이지만 개인, 공동체, 국가라는 새 연결고리로서 보면 그게 과연 정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정너라는 키워드가 처음에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정해져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물음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뭐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헤겔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좀 뭐 무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대의 좀 트렌드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야 되지만 그쵸.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해석상에 있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정반합을 몰라. 근데 정반합을 모르는데 어떤 해결류의 어떠한 철학적 방법론인 정반합적인 형태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느낀 그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안티고네 입장에서 생각하든 크레온의 입장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하이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든. 진짜 제일 순수한 건 하이몬이야. 저는 이스맨을 추천할게요. 그렇죠? 이스맨을 너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어떠한 그 인물의 빙의에도 상관이 없어요. 인물의 어떠한 그 빠져들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그 온라인 인터넷상이나 수많은 형태의 어떤 논문을 찾아보면 해결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나 요 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의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 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시기를 좀 권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저도 좀 그런 의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 얘기 다 좋아. 우린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지난주에는 추어탕 안 사. 사줬어야죠. 지금 요 시점에 초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유, 추어탕 배달이 왜 안 될까? 예. 자, 그럼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입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작품을 같이 읽으면 좋을까? 물론 저희가 이게 앞에서 해결 말씀드렸지만 정신현상학을 청소년들에게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정신현상학 아직까지 20페이지 이상 읽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버리는 거예요. 잠시 꽂아놓고 쳐다보는 거지.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사회적으로 억압당한다는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극이. 그래서 이 플롯을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영화로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헝가리 영화고요. 사실 이 제가 대본을 작성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걸 과연 추천을 드려야 되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니까 뭐 청소년 관람 불가네. 청부를 왜? 네. 어른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을 위해서. 사실 네. 저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이랑 이 작품을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 개인 취향. 예. 청소년 관람 불가는 지켜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지켜야 돼. 예, 일단 청불이고 또 두 번째는 영화가 상당히 잔인합니다. 아이고 이런. 근데 네.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보면 수상작이네요. 네, 몇 년도죠? 2016년 아카데미상 수상작이고 또 2015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입니다. 어유 기생충일세? 그런 급이죠. 그래서 청불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러면 또 같이 보는 분 계세요.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한번 그렇잖아요. 네. 깐는가 인정했고 네. 아카데미 외국어상이면 뭐 또 영화적 작품성에 대해서는 뭐 또 우리가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예술 영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시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저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어떨까. 중학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고등학생이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잔인하고 청불이냐면은 이 영화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떠냐면은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일을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명령을 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잡일을 처리하는 유대인의 얘기인데 이 유대인이 제 잡일을 처리하다가 근데 그 잡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스실에 이제 가스 맞고 죽어 있는 자기 동료 유대인들을 청소하는 뭐 이런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체들을 치우다가 자기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랍비를 찾아서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수용소라는 이 환경을 거의 그 수용소 안에 있다는 그 답답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감독이 선택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카메라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씁니다. 카메라가 여기 머리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는 일, 가는 동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제 칸 영화제에서도 그랑프리를 탔었던 거고 그런 면들 때문에 조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비극을 보시는 어떤 관점에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들고 네. 왔습니다. 최쌤은? 네, 저는 이 책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고 저는 천명희 선생님 번역본을 수정하고 있지만 민음사 버전으로 고른 이유는 그 강대진 선생님께서 이 민음사 버전을 번역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랑 투게더 뭘 가져올지 고민하다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 단테의 신곡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네, 안 읽겠죠? 그래서 그럼요. 요즘 니체 번역하시는 분 계세요. 오. 요즘 니체에 관련돼서 책 쓰시는 분 계세요. 수요 너머라고 그쪽에서 지금 니체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희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말했고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꼭 알고 갔으면 해서 그 강대진 교수님의 강연 2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강연은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라는 제목이고요. 네이버 TV의 열린 연단 문화의 안과 박이라는 이런 세션에서 1시간 반 정도 방송되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네이버 TV 열린 연단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하시니까 이제 보시다가 다른 방송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접근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강대진 교수님이 강연하신 건데 차이나는 클라스 JTBC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2019년 2월 20일 방송분인데요. 제목이 오이디푸스는 왜 아버지를 죽였나. 좀 더 그 방송쟁이들의 그 감각이 돋보이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네. 차이가 나죠 확실히 네이버랑. 네, 네이버랑 JTBC는 다르지. 그쵸. 이제 요거는 1시간 분량도 좀 더 적절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뭐 IPTV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이제 또 편하게 앉아서 듣고 하면. 또 책을 다시 보고 싶으실 경우도 생기실 것 같아서 이렇게 2작품 가져왔습니다. 야, 그러면 저기 차이나는 클래스나 그 오디푸스 왕 안티고네 네이버로 먼저 방송을 보고 그렇죠. 책을 읽은 다음에 뭐 청불 영화도 한번 쓱 감상하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3종 세트로 충분히 그리스 비극에 한번 심취해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어떠한 기회가 되시기도 하겠네요. 이거 잘 찾아오셨어요. 네, 또 이런 거 찾기 힘든데.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읽는 거 누가 읽어주실까요? 8월 여름방학 특집 한 번만 홍보. 네네네 해주세요. 대망의 8월 여름방학 특집이네요. 네. 8월 첫 번째 주에는 냉장고의 탄생. 시원하게. 아우 여름엔 더우니까. 8월 둘째 주에는 화점 바둑. 그렇죠?
만화예요. 우민혁의 단편선 화점. 예, 만화죠? 네. 예,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읽으면 안 그렇죠. 재밌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자, 8월 셋째 주에는 비밀 독서 동아리입니다. 그렇죠? 여름 방학은 그것도 만화. 비밀스럽게 만화인데 역시 요건 좀 그래도 예. 그다음에 예,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그다음에 8월 넷째 주에는 지금 쳐다보지 마. 그렇죠? 고전. 네. 네, 고전 중에서 지금 쳐다보지 마. 라는 책으로 8월은 좀 더우니까 좀 쉽고 시원하게 가자.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8월 여름 특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책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미리 구매하셔서 좀 한번 읽어보시거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은 훨씬 더 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어떠한 즐거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마무리 네. 끝까지 하시겠다. 넘어가는 게 아니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곰쌤은 넘어가지 않아. 왜? 곰이니까. 예, 하시죠.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책을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